싱킹 브릿지 타임즈 2025년 1월 29일 설날입니다. 오늘의 편집 내용이 되겠습니다. 설날 인사로 가름이라고 제가 좀 말을 재밌게 표현해 봤습니다. 이 사진을 상징으로 해서요. 그리고 딥시크가 이슈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채트 위드 딥시크 AI. 어째 제가 이 로고가 처음에는 고래로 봤는데 가만 보니까 상어로 보입니다. 샤크, 딥샤크라고 이름을 붙이야 좀 맞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는데요. 딥시크 창업자 량원펑을 또 사진을 가져와 봤습니다. 제가 이용하는 브라우저인 네이버 웨일 브라우저의 로고인데요. 고래죠. 대왕고래. 어, 요거를 흉내낸 것 같아요. 이 딥시크가 늦게 나온 거니까. 그런데 이제 방향은 반대인데 가만 보면은 날카로운 상어의 그 눈같이 보이기도 합니다. 기존의 AI를 공격하겠다는 뜻으로도 해석이 되네요. 어쨌든 이렇게 재밌게 해석을 해 봤습니다. 다시 친중 반미와 친미 반중 갈림길에 선 한국. 기고문입니다. 조선일보 일본어판입니다. 이용준 세종연구소 이사장 전 외교부 북핵대사. 변혁의 핵심 목표는 두 가지다. 첫째는 관세장벽, 금융정책, 기술통제 등 쓸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미국의 압도적 경제력을 재건하겠다는 것이다. 어, 트럼프 얘기입니다. 둘째는 군사력, 외교력, 경제력을 총동원해 중국의 패권 도전을 괴멸시키겠다는 것이다. 사실상 첫째도 중국이고 둘째도 중국이다. 이러한 트럼프 행정부를 맞이하는 한국의 입장은 양면적이다. 75년에 걸친 미국의 안보 지원과 경제 성장에도 불구하고 상호주의적 안보 지원과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을 매우 꺼린다. 대중정책이 모호하고 이중적이며 국내에서는 친중 반미 세력이 존재하고 있다. 미국의 그 최대 관심사인 대만 문제와 남중국해 문제에는 지극히 무관심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 저 의문을 현 정부는 표현을 했죠. 어, 간접적으로는 CCP 방대한 포석 공작과 국내 정치 개입 의혹, 요것이 제대로 보고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좀 해석이 됩니다. 아, 특히 미국 조야는 한국 야당이 미국의 적인 조중로에 대한 적대시 정책을 대통령 탄핵 사유로 적시한 사실에 경악하면서 탄핵 주도 정치 세력의 정체성에 대해 갑자기 눈을 돌리게 됐다. 한국 정치권과 사회 저변에 대한 중국 공산당의 방대한 포석 공작과 국내 정치 개입 의혹도 우려의 대상이다. 이렇게까지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탄핵이 현실이 되고 대선이 치러지면 우리 국민은 미중 대결의 최전선에서 친중 반미와 친미 반중의 선택을 해야 하는 정체성의 기로에 다시 서게 된다. 미중이 사활을 건 대결을 벌이는 신냉전의 세계에서 균형 외교나 경제적 이익을 명분으로 한 이중적 대중 정책은 더 이상 정당화될 수도 용납될 수도 없다. 한국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선택은 불가피하다. 이런 게 이제 핵심적인 얘기겠습니다. 누누이 제가 얘기하는 거지만 이솝 우화, 박쥐 우화를 통해서 반중
친미만이 한국의 생존 전략임을 저는 강조하는 그런 입장입니다. 하나의 그 중앙일보 일본판의 제목은 또 제목만 하나 가져왔는데 한일 전략적 파트너십으로 트럼프 2.0 혼돈의 질서 대응하자. 한일과도 그 강화를 해야 된다. 이런 거죠. 일본의 어떤 정치인은 한국 없이는 일본도 없다는 식으로 또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딥시크에 대한 뉴스들을 모아봤습니다. 트럼프 중 AI 딥시크의 긍정적 발전, 미에 대한 경정이라는 제목으로 뉴시스에서 1월 28일 11시 26분 24초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출 줄이면서 같은 결과 여러분도 그래야 할 것이다. 딥시크 출시로 우리 업계가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집중해야 한다는 경종을 울려야 한다. 이렇게 트럼프가 얘기했답니다. 중국 AI 딥시크 쇼크 엔비디아 시총 863조 원 증발했다. 이가영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월 28일 12시 18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중국 인공지능 AI 스타트업 딥시크의 놀라운 발전이 미국 기술 산업을 위협하고 있다. 뉴욕 증시는 폭락했고 특히 AI 대장주 엔비디아는 하루 만에 시총 약 6천억 달러, 약 863조 원을 날렸다. 딥시크 AI 분야의 스푸트니크 모먼트. 딥시크는 지난 20일 복잡한 추론 문제에 특화한 AI 모델 R1을 선보였다. 뉴욕타임즈에 따르면 딥시크가 질문에 답하고 논리 문제를 풀고 자체 컴퓨터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능력은 기존 시장에 출시된 AI 못지않게 우수했다. 전문가들은 딥시크의 성능도 인상적이지만 개발 비용에 더욱 충격을 받는 분위기다. 딥시크는 V3 모델에 투입된 개발 비용이 557만 6천 달러, 약 79억 원에 그쳤다고 밝혔다. 이는 메타가 최신 AI 모델 라마3 모델에 쓴 비용의 10분의 1 수준이다. WSJ는 딥시크 설립자 량원평이 지난 20일 리창 중국 총리와 만났고 중국 기업들이 미국 기업들과의 기술 격차를 줄일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보도했다. 이 자리에서 량원펑은 중국 기업이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지만 미국의 첨단 칩 수출 제한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고 워싱턴 월스트리트 저널은 소식을 전했다. 겨우 78억 원 썼다고 충격의 중딥시크 창업자 정체. 최수진 기자가 한국경제에서 1월 28일 08시 33분에 보도했습니다. 28일 미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 매사추세츠 공대 정보기술 매체 테크놀로지 리뷰 등 외신에 따르면 딥시크는 2023년 5월 중국 항저우에서 설립됐다. 1985년생인 랑원평이라는 인물이 회사를 설립했다. 그는 중국 광동성 출신으로 공학 분야 명문대인 저장대에서 컴퓨터 공학을 전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대학을 졸업하고 2015년 대학 친구 이명과 함께 하이플라이어라는 헤지펀드를 설립, 컴퓨터 트레이딩의 딥러닝 기법을 적용해 자금을 끌어 모았다. 펀드의 자산은 80억 달러, 약 11조 5천억 원 수준으로 불어났고 량원펑은 소규모 AI 연구소를 운영하다 독립회사로 분립해 딥시크를 창업했다. 경제매체 포브스는 딥시크 연구팀에 중국 최고 대학 출신의 젊은 인재들이 모여 있으며 2023년 11월 딥시크는 첫 번째 오픈소스 AI 모델 딥시크 코어를 공개했고 지난해 5월에는 한층 더 개선된 딥시크 V2를 출시했다. 이는 강력한 성능과 저렴한 비용으로 주목받아 중국 AI 모델 시장의 가격 전쟁을 촉발했다. 이연에 나온 딥시크 V3와 딥시크 R1은 이 회사의 이름을 세계에 알렸다. 딥시크는 V3와 R1이 모두 미국의 주요 AI 모델보다 성능이 더 낮거나 비슷한 수준이라고 자신했다. 특히
최신 추론 모델 R1이 기존 모델의 미세 조정 (파인 튜닝) 단계를 건너뛰고 강화 학습 (인포스먼트 러닝에) 초점을 맞춘 설계 등으로 주목받았다. 이렇게 소개 보도를 하고 있습니다. 85년생 중국 천재가 만든 딥시크, 어떻게 챗 GPT를 위협하게 됐나? 이혜원 기자가 조선일보에서 1월 28일 13시 31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딥시크 중국 AI 발전 보여줘. 딥시크는 비용 효율적인 학습을 달성하도록 설계된 미래의 아키텍처를 활용해, 이런 내용이 핵심적인 것 같고요. 그 대형 언어 모델이라고 그랬죠. 학습하는데 270만 GPU 시간이 필요로 했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페이스북이 메타가 자체 모델을 훈련시키는 데 필요한 3080만 GPU보다 훨씬 적은 시간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딥시크 엔지니어들은 2000개의 엔비디아 칩만 필요하다고 밝혔는데, 이는 미국 기업들은 최대 1만 6천 개의 칩이 필요하다고 한 거하고 비교가 되는 보도입니다. 그런데 약점이라기보다도 이미 알고리즘 통제가 되고 있다는, 데이터 통제겠죠. 딥시크의 한계는 천안문 사태 말하지 답변을 못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한편 샘 얼트먼 오픈AI 최고 경영자 CEO는 소셜미디어 X의 딥시크 R는 가격 대비 성능 면에서 인상적인 모델이라고 평가하면서, 우리도 분명 훨씬 더 나은 모델을 제공할 것이다. 어쨌든 경쟁자가 있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다. 이렇게 대응 발표를 했답니다. 딥시크란 무엇인가요? 중국의 AI의 미국 기반 기술 기업과 경쟁. KT 매더 야후뉴스 1월 28일 화요일 오전 6시 24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다운로드 급증하고 있다. 첫 번째는 샤오 홍슈 레드노트로 1월 19일부터 시행될 예정이었던 틱톡 금지 조치를 앞두고 미국 사용자들이 틱톡의 대안을 찾기 위해 다운로드 수가 갑자기 급증했다. 두 번째는 1월 20일에 새로운 챗봇 모델인 R1을 출시한 중국 인공지능 회사인 딥시크이다. 중국이 미국 인공지능에 대한 위협으로 여겨지나요? 과거에 미국은 중국의 AI 발전을 지연시키기 위해 중국에 고급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금지했습니다. 제이크 설리번 전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당시 지구상에서 인공지능의 미래를 결정하는 것이 미국이 아니라 중국이라면 그 위험은 매우 크다고 생각한다. 이런 것도 소개를 하고 있고, 트럼프는 미국 AI 혁신을 가로막는 장벽으로 작용하는 정부 정책을 폐지하는 AI 관련 행정명령에 서명했고, 1월 21일에는 자신의 행정부가 오라클, 오픈AI, 소프트뱅크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벤처 스타게이트를 위해 면밀히 협력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오래간만에 그 야후 뉴스에서 이 댓글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두 개를. 핵심적인 것은 이렇게 표현했네요. AI 지출에 열광하는 거대 기술 기업들이 돈을 낭비하진 않았나요? 라고 미국 측 거대 기술 기업들에 대한 질문을 던지고 있고, 댓글 2는 조금 방어적인 것 같던데, 서양이 만들어낸 모든 것은 훨씬 저렴한 가격으로 중국에 의해 복제되고 향상될 수 있다. 기초를 다지는 것은 미국의 기술인데, 그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갖다가 좀 저렴하게 만들어내고 있다는 거죠. 중국 추론 AI 수준의 전문가들 깜짝. 오픈 AI의 요게 그 소형 5죠. 5완이라고 불러야 될 것 같습니다. 5완 수준 평가.
최정미 뉴크리크스에서 2025년 1월 26일 발빠르게 보도를 이틀이나 앞서서 위키리키스는 보도를 했었습니다. MIT 라이선스 하에 공개되어 이 모델을 자유롭게 재사용할 수 있지만 훈련 데이터는 공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완전한 오픈소스로는 여겨지지 않는다. 훈련 데이터라는 거에 주목하게 됩니다. 딥시크의 개방성이 매우 주목할 만하다며 오픈 AI가 개발한 O1과 가장 최근 모델인 O3 및 그 밖의 모델들은 그에 반해 본질적으로 블랙박스라고 말했다. 딥시크에 대해 떠들썩하게 이야기하는 것 중 하나는 중국의 AI를 위한 최첨단 칩들이 수출되지 않도록 미국이 규제함에도 불구하고 아론을 성공적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 중국에서 나왔다는 사실은 컴퓨팅의 규모보다 자원의 효율성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미국이 규제를 한다면은 그 상황에서 하드웨어가 좀 약하다 하더라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는 거죠. 모델의 개발팀은 별도의 네트워크를 이용해 모델을 평가하는 대신 학습 강화를 하는 동안 각 단계별로 모델의 프로세스를 추정했다. 이런 건데 이게 실질적으로 어떤 구체적인 내용이냐 하는 것들이 궁금해지죠. 이런 뉴스들을 쭉 보면서 제가 생각해 보는 것은 일전에도 견해를 밝혔는데 제가 이쪽에 전문가는 아니지만은 빅데이터가 필요한 상관관계 모델이 아닌 인과관계 모델로 딥시크가 성공했다면 빅데이터가 많이 필요 없습니다. 칩 첨단, 칩 수출 통제가 제약이 되어 오히려 일반 칩으로도 가능하다는 의미일 것이다. 요게 1월 27일 날 제가 생각해 봤던 건데 오늘 28일 기준에서 추가적으로 생각해 본 것은 미중 전쟁은 칩 전쟁으로 이어질 것이다. 인과관계 알고리즘을 완전히 성공하는 나라가 승자가 될 것이다. 중국의 대만 침공 가능성이 더 높아진다. TSMC가 대만에 있기 때문이다. 칩 전쟁에 인공지능 전쟁에서 승리하는 나라가 결국 이길 거 아니냐. 경제 정치적으로도 이게 좀 두려움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좀 봅니다. 이런 AI 경쟁이 뜻밖에도 이 대만에서 촉발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미국이 만약에 대만을 방어할 의지가 없다 그런다면은 엔비디아를 다 폭발하고 철수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의견을 제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유튜브에 많이들 딥시크에 대한 전문적인 유튜브들의 를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유튜브의 알고리즘이 검색을 하니까 그렇게 많이 또 그런 것도 이제 상위 노출 알고리즘 이런 것들이 작용하는 거죠. 거기에서 눈에 띈 것을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딥시크 R1 explained to your grandma. 자, 이게 그랜드마는 좀 저 같은 여기는 뭐 할머니라고 이해를 해야 될 것 같겠는데 속된 말로 옛날 노땅들한테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을 거냐 쉽게 그래도 못 알아듣죠. 어쨌든 그래도 이해해 보려고 최소한 상식 정도는 제가 좀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가서 한번 쭉 봤어요. 핵심적으로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Chain of thought, 생각의 사슬, 고리, 이 싱킹 브릿지 이런 말하고도 저는 일맥상통한다고 봅니다. 생각들을 연결한다 이게요.
리인버스먼트 러닝, 강화학습, 그 다음에 모델 디스틸레이션. 디스틸레이션은 제가 번역을 마땅하게 선택을 못 하겠어요. 어쨌든 이런 세 가지로 설명을 젊은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체인 오브 소프트에 대해서 이 설명하는 걸 보면은 프롬프트 플러스 또 플러스는 explain step by step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리임버스먼트 런닝에 대해서는 좌측 수직선은 리워드라고 되어 있고, 수평선은 폴리스 TT, 표시가 그 글씨체로 되어 있는데 아마 제로하고 5하고 식별이 어떤 데는 안 되니까 보통 할 때 제로에다가 이렇게 표시를 하는 그 글자로 인식을 했습니다. 그게 샘플을 얘기하는데 제가 뭐 이런 것도 이해할 만한 수준은 못 됩니다. 하지만 산식을 이렇게 해서 x제곱 빼기 2x 빼기 3은 제로다. 이런 게 저는 이해할 수준이 안 됩니다. 수학에 대해서는 젬병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퀘스천 질문에 대해서 뭐 이런 것들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테이블 3라고 해가지고 논문인 모양입니다. 그것을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 답변하는 싱크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이런 수학적인 이런 내용들은 제가 솔직히 이해하기 수준이 못 되죠. 그러나 뭐 이런 거가 있구나, 이런 정도로 자료로서 좀 뭐 루트 정도는 알겠는데 그래도 이걸 전반적으로 이게 왜 이렇게 되느냐, 뭐 이런 거는 제가 솔직히 무식해서 모르는 거죠. 그리고 리임버스먼트 런닝에 대한 어떤 이 복잡한 산식을 써가지고 설명을 하고 있는데 어, 그냥 이렇다는 거를 제가 자료로 가지고 있는 건지 이거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준은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디스틸레이션에 대해서는 개념상으로는 여기 좀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 선생이 있고 학생이 있는데 이게 671 바이트란 얘기인지 빌리온이란 얘기인지, 스튜던트는 7바이트만 필요하다. 670 티처는 671 바이트가 필요한데 시크 모델에서 추출한 것을 LL 람마 3와 라마 3와 퀸으로 확정한 것을 다시 체인 오브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생성하기 위해 사고 추론을 하거나 질문에 답을 하는 많은 예를 프롬프트의 일부로 학생에게 직접 제공하고 학생은 더 큰 것과 어쩌고 했는데 이해하기는 좀 어렵고요. 강화학습 훈련 중 학생 모델이 실제로 교사 모델보다 약간 더 우수한 성능을 보인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내가 말했듯이 딥시크의 이러한 더 작은 증류 모델이 아래표에서 볼 수 있듯이 이러한 수학 코딩 및 수학적 추론 작업에서 GPT 4.0 및 클라우드 3.5, 소네트와 같은 더 큰 모델보다 더 나은 성능을 발견했다. 해서 디스틸드 모델 이벨루에이션, 이 증류 모델이라고 그냥 해야 되겠네요. 여기에 증류라고 또 번역이 돼 있으니까 이런 테이블로 했는데 뭐,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으면 디시프가 이 평가하는데 뭐 패스 뭐 1이라고 뭐 돼 있는데 어, 이게 뭐 성능이 더 좋다 뭐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자, 뭐 그냥 상식으로 어느 정도 그런 게 있다. 이렇게 이제 저도 그 기록으로 남겨놓으려고 했던 거고, 트럼프 2기 국가안보수장 인준 중국 문제 최우선 순위 1월 28일 보아 뉴스 방송입니다. 루비오 국무장관은 김정은 핵무기 권력유지 수단 이런 표현을 하고 있는 걸 소개하고 있고, 피트 헤이세그 국방장관은 북한의 핵미사일 사이버 역량 증대 이런 경각심을 가지고 미 저기 북한도 상대하지만은 에, 북한도 동시에 이렇게 고려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 인권대사는 트럼프가 가장 우려하는 것은 중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강경하게 나올 것입니다. 블라드미르 푸틴을 끊어 안으려고 계속 예를 쓸 것입니다. 우크라이나 문제도 계속될 것입니다. 해결은 쉽지 않을 것입니다. 미국인 이익 최우선, 미중 관계 추구한다. 이 상황에서 헤그세스 국방장관 오타를 제가 했네요. 힘에 의한 평화 강조, 트럼프 대통령 조속한 러우 전쟁 종식 의지 밝혀라는 추가적인 뉴스들을 방송했습니다. 24조 체코 원전 최종 계약 임박. 이인하 기자가 조선비지에서 1월 28일 07시 03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두코바니 원전 2기의 예상 사업비는 약 24조 원으로 추산된다. 어쨌든 미국과 그 합의가 됐기 때문에 웨스팅하우스하고 체코에서도 이제 본격적으로 한국과 계약을 하려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체코에서는 그 어떤 그 시나리오, 그 위험 예상 이런 것들을 그 예측을 해서 6월까지 국가행동계획을 작성할 예정이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KPMG라고 우리나라에도 뭐 들어와 있는 업체입니다만은 컨설팅 업체 KPMG가 이런 파급 효과 등을 그 조사해서 체코에 레포트를 냈다는 얘기입니다. 뭐 그런 문제 중에서는 원전 건설 초기엔 건설업 근로자들이 대거 유입되는데 기술 행정 인력이 부족할 수도 있다. 또 근로자 가족도 올 수 있기 때문에 교육시설, 문화, 여가시설이 부족한 점도 대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체코의 그 지방 소도시기 때문에 인프라 건설하는 데에서도 인프라가 좀 중요할 것 같다. 이런 얘기일 것 같습니다. 페트로 피알라 체코 총리는 부정적인 역량을 빠르게 해결하기 위한 체계를 만들겠다. 그러니까 어떤 이런 계획을 하는데 진짜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의도하지 않은 결과, 또 항상 우리는 이런 계획이 긍정적인 의도된 결과도 나올 수 있지만 긍정적인 결과도 나올 수 있는 것만 우리는 생각하고 일들을 하는데, 동시에 그 부정적인 영향도 분명히 발생이 될 수 있다. 이런 사고방식이 매우 치밀하고 과학적인 사고방식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치를 과학적 사고방식으로 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어, 그 전략과 전술을 얘기할 때 사실은 과학적 사고방식이 분명히 그 들어갑니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 이런 것들 그런 거에 의해서 전술을 계획해야 되는데 그런 부족한 것들이 우리나라 현재 지금 작금의 현실인 거죠. 갑자기 이런 부정적인 영향 이런 것들을 그 예측하는 이런 내용을 보니까 참 다시 한번 과학적 사고방식에 대해서
우리는 꼭 그렇게 가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더 깊게 하게 됩니다. 이튼 화재는 남부 캘리포니아 에디슨의 전력선 중 하나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알렉스 치드 바흐한 폭스 10일 1월 28일 오전 6시 19분에 보도된 내용입니다. 사진 비교를 통해 가지고 동영상 그 전력선에서 그 화재 스파크 같은 게 일어나는 그런 것을 비교했습니다. 이튼 파이어 원인이라고 새로운 동영상이 치명적인 화재의 원인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인다고 변호사들은 말한다. 이 여중에서 그 새로운 영상은 로펌 에델슨 PC가 인근 주유소에서 입수한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고, 소비자 옹호단체 에린 브로코비치가 속한 LA 파이어 저스티스의 법률 및 옹호단체 기네요. 그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화재의 원인은 3번 송전선이 기저부였으며 송전선은 SC 캘리포니아 에디슨 장비에 의해 가동되었었다. 따라서 전력선 유지보수 실패한 거 아니냐. 이렇게 돼서 또 캘리포니아에 대해서 식생과다 등 필수적인 뭐 그런 그 전력 소비 및 화재 안전 기준을 준수하지 않았다가 보고 SCE를 상대로 여러 건의 소송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자, 중국에서 딥시크에 이어서 또 제 나름대로는 이게 좀 중국이 그 최첨단 산업으로 아주 발빠르게 나가고 있다. 물론 이제 양극화고도 있고 중국 경제 전체는 침체되고 있을지 모르지만은 이런 뉴스가 또 뜹니다. 중국이 세계 최초로 인간과 로봇 간의 도보 경주를 개최합니다. 노아 AI RC바이 요런 기자가 퓨처리즘에서 1월 26일 일요일 오후 11시에 보도를 했습니다. 이게 AI 맞죠? 트랙스타즈 최고의 휴머노이드 로봇을 만들기 위한 경쟁에서 중국은 말 그대로 선두를 달리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한번 취급을 했습니다만은 걷는 모양이 미국의 그 휴머노이드보다 더 자연스럽게 걷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가 보도한 바와 같이 베이징 경제기술 개발구 이타운은 올해 4월 20개 이상의 기업에서 12,000대의 인간과 휴머노이드 로봇을 초청하여 하프 마라톤 레이스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올해고 2025년이 모양이요. 도그 곤잇이라고 소제목을 했는데 텐공이 깜짝 마라톤에 데뷔한 지 불과 몇 주 후 라이버트 로보독은 한국에서 열린 마라톤 풀코스에 참석했습니다. 우리나라가 뭐 요거 그 도구는 우리나라가 뭐 우승했다는 뉴스를 잠깐 본 것 같은데 귀여운 네 발 달린 동물이 탱공보다 훨씬 빨랐지만 26.2마일 경주를 완주하는 데는 여전히 거의 4시간 20분이 걸렸는데 이는 약 2시간 36분을 기록한 인간 우승자의 2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런 뉴스가 또 기록에 남겨놔야 될 것 같네요. 저런 것들이 좀 드럽게 느껴지는 것은 우리가 미래 영화 터미네이터 이런 거를 봤을 때 빨리 달릴 수 있고 그렇다면은 저런 것들이 이제 무기화 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춘절로 중국인 손님은 늘어난다, 늘지 않는다, 성장에 그늘지고 관광지 안달복달이라고
참 제목을 재밌게 일본말을 뭐 AI가 번역한 거지만 어, 세 명의 기자가 그 매일 아니 그 마이니치 신문에 1월 28일 오전 10시 22분에 보도한 내용입니다. 어쨌든 그 2024년에 그 외국인 수도 많이 늘었지만은 그 관광 스타일 지향의 변화가 보인다. 이런 얘기고 22일 날 후쿠오카시 카타구의 중앙 푸드 크루즈 센터 앞에 정원 5,000명 이상의 대형 크루즈선 아도라 매직시티가 접안했다. 많은 중국인이 관광객이 차례로 버스를 갈아타고 시내 관광지로 향한다. 어, 어쨌든 이 변하게 됐다는 게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와가지고 소비 형태가 좀 많이 변했다. 이런 얘기예요. 2024년에는 한국이 약 882만 명으로 1위에 올랐다. 2019년은 중국이 약 959만 명인데 2024년 882만 명이면은 5명 중 1명은 한 4명, 다섯 명 중, 아니, 열 명 중에 5천만을 보면은, 한 명 정도, 5명 중 1명은 미국에 아니, 일본에 관광을 갔다 왔다는 얘기로 인식이 됩니다. 한국이 2019년과 비교를 하면은 157.9% 증가했고, 대만이 123.6%에 비해 중국은 72.8%로 모든 나라 지역 중 최저였다. 그러니까 그만큼 안 좋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체 관광을 크루즈로 와가지고 소비가 옛날엔 물건도 사고 그랬지만은 일본 문화를 체험하는 소비로 시프트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 온천인 오이타현 유후시 이게 백부를 얘기하는 것 같은데 일반 사단법인 유후시 마을 만들기 관광국에 의하면 최근에는 시내에서 숙박하지 않은 방일객이 눈에 띈다고 한다. 그러니까 크루즈 같은 거로 와가지고 그냥 구경하고 숙박은 안 하고 온천만 간단히 하고 간다. 음, 이런 얘기겠네요. 댓글. 오히려 치안이 나빠지거나 오버투리즘의 문제로 마이너스 이미지 쪽이 선행해버린다. 뭐 이런 견해가 있고 또 그 일본의 친절을 빌미로 손님은 신과 같은 잘못된 인식으로 문제를 일으키고 있으니 외교 등을 통해 일본의 룰을 지키게 해주길 바란다. 그리고 댓글 중에 하나는 나까지마 메꾸미 저널리스트인데 저도 쇼핑붐 무렵에 후쿠오카 하코자키 부두에 정박한 대형 여객선 5,000명 수용해서 내려온 중국인 취재를 한 적이 있는데 그들은 버스를 타고 후쿠오카 시내 로비를 다니며 크루즈 여행객은 크게 소비하지 않는다. 먹고 마시는 것을 배에서 거의 해결하기 때문에 관광지 쇼핑을 하면서 구경만 하고 그렇게 전략형으로 크루즈 비용이 오히려 좀 비행기 싹보다 이런 것은 다 많겠죠. 중국이 그런 단체 관광객들은 그렇게 되고 젊은이들은 그냥 개별적으로 그 배낭 메고 오는 그런 형태도 많이 이제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에도 뭐 중국 그래서 중국말 하면은 중국 사람이냐 그러면 젊은 애들 보고 이 종로에서 한번 제가 물어본 적이 있는데 대만에서 갔다고 그러더라고요. 신문 TV로는 알 수 없는 한국 대통령 체포의 심층 최대 수수께끼인 비상계엄 발령이요. 이런 제목을 해가지고 뭘 밝혔나 생각을 하는데 대통령 구속되는 몇 급의 법을 어긴 수사도 구속도 그 합법적이 아닌 것 같다. 이런 제목으로
시즈미 노리유키가 머니포스트에서 1월 28일 7시 16분에 보도를 했습니다. 지금 한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앞으로 일본에는 어떤 영향이 있을까? 프리라이터 시즈미 노리유키 씨가 식자 이명에게 물었다. 애초에 왜 계엄을 선포했는가? 가장 큰 수수께끼는 왜 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했는가이다. 그러던 중 2024년 12월 12일 담화에서 윤 대통령이 북한 해킹으로 인해 4월 총선에서 부정이 저질러졌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져 윤 전 대변인이 음모론에 사로잡혀 있다는 의혹을 사고 있지만 실제로는 어떤가? 한국 반일 페이크 병리학 소학관 신서의 저서가 있는 작가 최석영 씨는 이렇게 말한다. 윤 대통령이 왜 계엄을 선포했는지는 보수파 중에서도 수수께끼로 남아 있습니다. 한국 경찰은 2016년 6월 북한의 사이버 공격 부대인 180부대가 160개에 달하는 남한 기업과 정부기관의 컴퓨터 14만 대에 침투해 대규모 사이버 공격을 시도하기 위한 코드를 심었다고 발표했다. 최근 북한 공작부대의 국내 정보 조작 실태도 드러나고 있다. 2025년 1월 19일 기사에 의하면 북한의 스파이로서 유죄 판결을 받은 노조 간부들의 재판, 2024년 11월 수원지방법원의 판결문 등에서 북한이 해킹으로 표를 조작했는지는 불분명하지만 사이버 공격이나 간첩 활동의 실체가 있는 이상 북한의 공작 혐의에 대해 쉽게 음모론이라고 치부할 수는 없다. 뭐 여러 가지 여러 가지가 아니고 핵심적인 거는 부정선거하고 그 간첩이죠. 간첩 두 가지일 겁니다. 윤 대통령을 체포한 이와쿠츠키의 사법기관 요거를 국문으로 번역할 말이 없는 것 모양이에요. 아마 끼워 맞추기식 이런 거라든가 이빨 맞추기 뭐 이런 거로 되는데 적절한 우리말이 없는 것 같습니다. AI가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는 그런 거겠죠. 이와 꽃쯤이 사법기관이라고 그래서 어쨌든 우리나라 뉴스에도 억지 춘향으로 맞춰가지고 구속을 했다. 공수처가 법을 어기면서까지 윤 씨의 신병을 구속하려는 이유는 무엇이냐? 전 아사히 신문 서울특파원의 마에카와 게이지 씨한테 인터뷰를 한 모양인데 한국에서는 대통령이 되면 전 정권의 잔재를 일소하는 것이 전통인데 문 전통을 비롯한 전 정권 인사들을 단죄하지 않고 공수처도 그대로 남겼다. 그 공수처에 단죄된 셈이다. 1월 24일 중앙지법은 윤 전 대통령의 구치 연장을 불허했다. 이 때문에 좌파의 의도와는 달리 검찰은 윤 전 대변인 조사를 하지 못한 채 기소하는 셈이 됐다. 사법의 장소에서도 이러한 혼란이 일어나고 있다. 마에카와 씨가 또 요거는 이렇게 의견을 얘기했답니다. 이런 걸 하면서 뭐 왕권 국가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은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2조 때 붕당은 왕이 왕권 확립을 기도하면 반정을 통해 왕을 두 번 바꾼 역사가 있다. 현 대통령제가 과연 제왕적인가? 핵심적인 결과는 여야 내 친중 간첩 세력의 피아가 식별되는 계기는 분명했다라고 저도 그렇게 인식을 합니다. 국힘 내에 그러니까 지금 친중파를 간첩행위로 볼 수밖에 없다. 국가의 나중에 이익을 한국의 미래를 망치는 그런 것이 매국 세력을 간첩 세력으로 봐야 될 거 아니냐. 이런 보수적인 입장에서 생각해 볼 수도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 대한 업데이트가 필요한 시간입니다. 피터 자이안 1월 28일
그 빨간 글씨만 읽겠습니다. 러시아 석유 산업, 특히 정유 및 저장고에 대한 공격을 강화하고 있다. 우크라이나가. 그리고 최전선에 가까워질수록 북유럽 국가들이 주도하는 나토는 발트해에서 해군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스웨덴이 나토에 들어오면서 그 발트해 거기에 그 러시아를 그 제재 내지는 견제하기 위해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 어찌 보면은 북유럽 신화에 나오는 그 토르 북유럽 신화가 있죠. 거기 북유럽이 그 토르 신화가 나왔다는 그런 데인데 뭐 바이킹하고 또 연결이 될 수도 있고요. 이제 북유럽에서 힘을 쓰고 있다는 식으로 그렇게 소개가 되고 있네요. 자, 요거 그 레귤러하게 그 고정적으로 그 참고 자료로 항상 얘기하는 겁니다. 설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딥시크라든지 AI 인공지능이라든지 또 그 체코 원전 이런 등에서 나오듯이 우리가 그 과학적 사고방식 인과관계로 좀그 사고하는 그런 게 필요하지 않겠냐 하는 것을 얘기하면서 어, 설날 방송 내용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하게 좀 많이 버벅거렸네요. 네, 요거 얘기 오래간만에 얘기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